호주 총리 실종 사건 사라진 지도자, 거대한 미스터리, 제일장 평온한 주말의 비극. 1967년 12월 17일 호주 빅토리아주 포트시의 한적한 해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완벽한 여름날이었다. 이날 호주의 제17대 총리 해럴드 홀트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채비엇 해변을 찾았다. 당시 59세였던 홀트 총리는 평소 스쿠버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는 물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익숙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파도가 너무 거세서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웃으며 바다로 들어갔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마저리 길레스피의 증언이다. 홀트 총리가 바다에 들어간 지 불과 몇 분 후, 그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바다가 그를 삼켜버린 듯 했다. 제2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 총리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즉시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호주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시작했다. 해군 함정, 공군 헬리콥터, 수백 명의 경찰과 군인,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채비엇 해변 일대로 총출동했다. 수색팀은 해안가와 바닷속을 샅샅이 뒤졌다. 잠수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어 총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었다. 2주간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홀트 총리의 시신은 물론 그의 수영복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초유의 사태. 호주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3장 의혹의 소용돌이 마이너스 단순 사고인가? 계획된 음모인가? 미스터리 1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정부의 공식 발표는 단순 익사 사고였다. 홀트 총리가 평소 앓고 있던 어깨 부상과 거친 파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했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베테랑 수영가가 왜 그토록 무모하게 위험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을까? 또한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일반적으로 익사사고의 경우 며칠 내로 시신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스터리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가? 일각에서는 홀트 총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그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 문제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었고 정치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또한 그가 복용하던 약물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살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실종 당일 아침에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한다. 미스터리 3 사라진 총리, 중국 잠수함에 올라탔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온갖 기상천외한 음모론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스파이설이었다. 영국의 작가 앤서니 그레이는 자신의 저서 총리는 스파이였다 해서 홀트 총리는 사실 중국의 이중 스파이였으며 그날 중국 잠수함을 타고 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홀트 총리는 해변에서 수영하는 척하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잠수함에 비밀리에 탑승했다는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기술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의 잠수함이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미셔터리 3미국 CIA의 암살 공작? 또 다른 음모론은 미국 CIA가 그를 암살했다는 설이다. 당시 홀트 총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베트남 전쟁의 호주군 파병을 결정한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자였다. 그의 유명한 연설 존슨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는 이러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홀트 총리가 베트남 전쟁의 실상에 회의를 느끼고 참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CIA가 그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상력에 기댄 추측에 불과했다. 제사장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 해럴드 홀트 총리의 실종 사건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그는 거친 파도에 휩쓸린 비운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정치적 압박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음모론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이다. 채비어 태변의 거친 파도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오늘도 변함없이 해안가를 때리고 있다. 과연 그날 그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의 열쇠는 영원히 미스터리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1950년대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연쇄살인마 하비 글래트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 뒤에 잔혹한 범죄를 숨겼고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더욱 악명을 떨쳤습니다. 192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하비 글래트먼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범죄적 충동과 성도 착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정신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며 성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글래트먼은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쇄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하비 글래트먼의 범행 수법은 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루어졌는데 매우 교활하고 기만적이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할리우드의 화려한 꿈에 취한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섬뜩합니다. 글래트먼은 스스로를 패션 잡지나 영화 스튜디오의 사진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로 가난한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당신은 정말 타고난 모델이군요. 제가 유명 잡지에 데뷔시켜 드릴게요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글래트먼은 그들을 자신의 집이나 외딴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포박한 뒤 고문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끈과 테이프 그리고 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사진 글래트먼의 가장 끔찍한 행위는 바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결박한 상태에서 고문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적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카메라 앞에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가 현실의 범죄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록물을 통해 자신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분석합니다.
1958년 10월 27일 글래트먼은 마지막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패션 모델이었던 주디트 피어슨을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피어슨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글래트먼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총을 빼앗아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경찰은 하비 글래트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은 물론 그가 직접 찍은 엽기적인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래트먼은 체포되었고 1959년 재판에서 그는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토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글래트먼은 2건의 살인 혐의만 인정했고 1959년 9월 18일 가스실에서 사형이 집행되며 그의 짧은 악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비 글래트먼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나 지인이 끔찍한 범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과 사진 기록은 오늘날에도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16일 아일랜드 북서부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 도시 슬라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던 아침, 로지스 포인트 해변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된다. 파도에 밀려온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일랜드 경찰 가르다 시오카나. 그들은 단순한 익사 사고일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세상에 유례없는 기이하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임을 직감하게 된다. 남자의 주머니 속에는 지갑도 신분증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는 오직 그가 입고 있던 옷뿐. 그러나 경찰은 옷을 살펴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놀랍게도 남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 양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류의 상표 라벨과 예리한 도구로 말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신원이 드러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처럼 사건은 순식간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의 흔적을 이토록 처절하게 지우려 했던 것일까? 제1장 미스터리의 방문객 피터 버그만의 등장. 경찰의 수사는 남자의 마지막 행적을 역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행히 해변을 찾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남자가 슬라이고 시내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버그만.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한 중년의 남성이 슬라이고 버스 터미널에 내린다.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체구에 비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숄더백과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행선지는 슬라이고 시티 호텔.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 자신을 피터 버그만이라 소개하고 주소록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한 주소를 적어 넣었다. 숙박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그는 짙은 독일어 억양을 쓰는 조용하고 점잖은 신사였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훗날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가 적어낸 오스트리아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으며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 또한 도용된 가짜 이름이었다. 호텔에 머무는 4일 동안 그의 행적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호텔 CCTV에는 그의 불가사의한 행동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호텔을 나섰는데 그의 손에는 항상 보라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호텔로 돌아올 때 그의 손에서 그 보라색 비닐봉지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그가 매일 시내 곳곳에 위치한 공공 쓰레기통을 돌며 봉지 안의 내용물을 조금씩 나눠버린 것으로 추측했다. 마치 자신의 소지품, 자신의 과거, 자신의 인생을 조각내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의식처럼 보였다. 과연 그 보라색 비닐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버리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2장 마지막 여정,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슬라이고 시내의 우체국을 방문해 우표 8장과 항공우편 스티커를 구매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편지를 붙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우표와 스티커. 이것은 또 다른 미스터리의 조각일 뿐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6월 16일 화요일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숄더백과 보라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버스 터미널로 향해 버스 시간표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마음을 바꾼 듯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해변을 향해 걸어갔다. 그날 무려 16명의 목격자가 해변을 거닐던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그가 다른 관광객들처럼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그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고 폭행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데 그는 전립선암 말기 상태였으며 이미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과거에 심장마비를 겪은 흔적도 발견되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었을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묘했다. 보통의 자살자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유서나 흔적 대신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버렸다. 아일랜드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의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문, 치아 기록, DNA 샘플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그와 일치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제3장 그는 누구였나? 영원한 미스터리.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다. 가설 1, 그는 비밀 첩보원이었다.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훈련을 받은 스파이나 특수요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임무를 마쳤거나 혹은 적에게 쫓기던 그가 마지막 안식처로 아일랜드를 택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옷의 라벨을 제거하는 치밀함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가설 2, 그는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치던 중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보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것이다. 가설 3, 그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다. 가장 설득력 있으면서도 가장 슬픈 가설. 그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일랜드의 작은 해변 도시를 찾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우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터 버그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그는 왜 하필 슬라이고를 마지막 장소로 택했을까? 그곳에 그만이 아는 특별한 의미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가 매일 버렸던 보라색 봉지 속에는 그의 인생 어떤 조각들이 담겨 있었을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과거, 인생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남자. 그는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전 세계에 알려져 가장 유명한 신원, 미상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지금도 슬라이고의 한 공동묘지에는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이 적힌 묘비가 세워져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떠난 남자. 그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올까? 스토리. 브라질의 정의로운 살인마, 유튜버가 된 연쇄살인범 페드로 필류. 2023년 3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 주 모지다스 크루지스의 한적한 거리. 한 노인이 동네 사람들과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그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간 괴한들은 확인 사살도 모자라 그의 목을 잔인하게 베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는 68세의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 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71명, 비공식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하고 42년의 옥살이를 한 브라질 최악의 연쇄살인마, 일명 페드리뉴 마타도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망 직전까지 2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았던 연쇄살인마는 어쩌다 정의의 심판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유튜버로 변신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핏빛으로 물든 탄생과 예고된 살인. 페드로 필류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1954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주정뱅이였던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는 바람에 페드로는 두개골이 함몰된 채 태어났다. 뇌 손상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내재된 폭력성의 씨앗이 되었다. 그의 살인 본능이 처음 발현된 것은 불과 13살 때였다. 나이 많은 사촌과 사소한 다툼 끝에 그는 사촌을 사탕수수 앞잡기에 밀어 넣어버렸다. 다행히 사촌은 목숨을 건졌지만 페드로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리고 1년 뒤 14살의 페드로는 진짜 살인자가 된다. 아버지가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음식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자 그는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을 시청 앞에서 산탄총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서 그는 진짜 도둑으로 의심되던 다른 경비원까지 찾아가 살해했다. 10대 소년의 복수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였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페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악인만을 심판한다. 기이한 살인 철학의 탄생. 대도시 상파울루로 도망친 페드로는 마약 밀매와 강도 행각을 벌이며 뒷골목의 무법자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만을 골라 죽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약상, 강간범, 살인범 등 사회의 악으로 규정된 이들만을 목표로 삼았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자경단원이나 정의의 심판자로 여기는 기이한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 잠시나마 빛이 되어준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 그녀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임신하며 평범한 삶을 꿈꾸던 페드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라이벌 갱단이 습격하여 마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이성을 잃은 페드로는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했다. 그는 갱단의 아지트를 급습해 파티를 즐기고 있던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라이벌 두목을 포함해 여러 명을 살해하며 자신의 손에 피를 더 묻혔다. 그의 살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친부 살해였다. 페드로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22번이나 마체테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심지어 아버지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분노에 휩싸인 페드로는 치밀한 계획 끝에 아버지가 이송되던 교도소 차량을 습격했다. 그는 수감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비하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아버지를 향해 22발의 총알을 박아 넣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의 가슴을 칼로 가르고 심장을 꺼내 그 일부를 씹어먹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심장을 씹었다고 태연하게 고백해 브라질 사회를 경악게 했다. 3. 감옥, 또 다른 사냥터. 1973년 18세의 나이로 체포된 페드로에게 법정은 1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옥은 그에게 속죄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사냥터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다. 강간범, 배신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 등 그의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죄수들은 예외 없이 그의 칼날 아래 쓰러져 나갔다. 한 번은 다른 죄수 4명과 함께 호송되던 중 그중 한 명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호송차 안에서 그를 즉결 처단해버렸다. 교도관들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강간범은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살해한 죄수만 무려 47명. 그의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년에 육박했다. 페드로 필류에게 감옥은 더 이상 통제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의 흉악함은 교도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의 팔뚝에는 나는 죽이는 것을 즐긴다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그 문신처럼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 4. 살인마 25만 유튜버로의 변신. 브라질 법률상 최장 복역 기간인 30년을 훌쩍 넘긴 42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페드로 필류는 2018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흉악한 연쇄살인마의 출소 소식에 브라질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돌연 회개한 살인마를 자처하며 유튜브 채널 페드리뉴 전직 살인마를 개설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끔찍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다른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며 젊은이들에게 범죄의 길로 빠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처럼 되지 말라는 그의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다. 그의 채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구독자 25만 명, 누적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하는 실버 버튼 유튜버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엽기적인 과거와 극적인 변화에 열광했다. 혹자는 그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었고 혹자는 그를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여겼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책을 출간하며 마치 범죄 전문가이자 사회적 명사처럼 행세했다. 살인자가 맞이한 아이러니한 최후. 그러나 살인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결국 살인으로 막을 내렸다. 2023년 3월 5일 그는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총격과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평생 악인을 심판한다던 그가 결국 자신 역시 누군가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은
그의 죽음이 과거 그에게 원한을 품은 조직, 특히 브라질 최대 마피아 조직인 PCC의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태아 시절부터 시작된 폭력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를 정의의 심판자라 칭하며 1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남자. 감옥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출소 후에는 인기 유튜버로 변신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드로 필류. 그의 삶은 폭력과 복수, 그리고 기이한 정의가 뒤얽힌 한편의 잔혹극이었다. 결국 그가 휘두른 칼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오래된 격언을 페드로 필류는 자신의 피로써 증명하며 기나긴 악행의 역사를 마무리했다. 할 이야기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떤 명탐정도 최첨단 과학 수사도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한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단 한 장의 종이 조각.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탐암 슈드 사건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새벽 6시 30분,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의 고요한 솜튼 해변. 이른 아침 승마를 즐기던 이들이 해변가 방파제를 등지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가 미동도 없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기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는 5피트 11인치의 건장한 체격에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얀 셔츠와 넥타이, 갈색 스웨터와 더블 브레스트, 정장까지 마치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하려던 사람처럼 보였죠. 더욱 이상한 것은 모래사장 위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두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옮겨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즉시 남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그의 주머니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하다못해 손수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옷에 붙어 있어야 할 모든 상표는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리려 한 듯 했습니다. 그에게서 발견된 소지품은 고작해야 다 피우지 않은 담배 한 갑하필이면 값비싼 영국제 담배 옆에 저렴한 미국제 담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은 성냥, 알루미늄 빛 반쯤 남은 껌 한 통, 그리고 애들레이드 역에서 출발하는 사용하지 않은 열차표 뿐이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지만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그 어떤 외상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어떠한 독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검인은 그의 비장이 정상인보다 3배나 부풀어 있었고 간에는 혈액이 가득 차 우열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급성 중독사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지만 독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사망 서너 시간 전에 먹은 패스티로 추정되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원 미상, 사인 불명. 경찰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채 깊은 수수께끼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바뀌었지만 남자의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문 기록은 호주 어디에서도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고 전 세계 각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을 무렵 1949년 1월 14일 경찰은 시신의 옷을 재조사하던 중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성냥개비만
한 크기의 비밀. 주머니에서 돌돌 말린 종이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종이에는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탐암 슈드라는 두 단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낯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것이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뜻은 끝났다 또는 완결. 죽은 남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알리는 누군가의 신호였을까요? 수사관들은 이 종이 조각이 찢겨 나온 바로 그 책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보를 요청했고 마침내 한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주 전 자신의 차 뒷좌석에 누군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루바이아트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관하고 있다가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이 가진 책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그가 가져온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는 정확히 탐암 슈드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고 종이의 질감과 크기는 시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조각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책의 발견으로 수사는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집의 뒷표지 안쪽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정체불명의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이 5줄의 알파벳 배열. 군 정보국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었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암호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이 암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사 기밀? 비밀스러운 연인들의 약속? 아니면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마지막 절규였을까요? 미스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바이아트 시집이 남긴 단서는 암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암호가 적힌 페이지 바로 뒷면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번호가 솜튼 해변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톰슨. 하지만 수사의 비밀 유지를 위해 그녀는 훗날 제스틴이라는 가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를 찾아가 사망한 남자의 얼굴을 석고로 본뜬 흉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흉상을 본 순간 그녀의 반응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보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시선을 회피하는 등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어 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태도에 경찰은 집요하게 추궁했고 마침내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루바이아트 시집 한 권을 알프레드 복솔이라는 육군 중위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망한 남자가 바로 그 알프레드 복솔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알프레드 복솔은 시드니에 멀쩡히 살아있었고 심지어 제스틴이 선물한 루바이아트 시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집의 마지막 장에는 탐암 슈드 구절이 온전히 남아있었죠. 그렇다면 죽은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가 가진 책에 제스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제스틴은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그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두려운 이유 때문에 평생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등장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잠긴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탐암 슈드 사건은 전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7월 애들레이드 대학의 데릭 에벅 교수와 미국의 유전자 계보학자
콜린 피츠패트릭이 이끄는 연구팀이 마침내 남자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남자의 석고 흉상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몇 가닥의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DNA를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분석한 결과 마침내 한 사람을 특정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찰스 웹. 1905년 멜버른에서 태어난 43세의 전기 기술자이자 계측기 제작자였습니다.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칼 웹은 아내와 이혼한 후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지냈으며 1947년 이후 그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가족과 연을 끊고 떠돌았을까요? 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애들레이드 해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칼 웹이라는 이름이 밝혀졌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그가 냉전 시대에 활동하던 소련의 스파이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호주에는 비밀스러운 군사시설이 있었고 암호화 독살, 신분 위장은 스파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제스틴과의 치정 관계에 얽힌 비극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제스틴을 만나러 애들레이드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칼 찰스 웹이라는 이름이 74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핵심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 흩어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남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탐함 슈드 사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이 기묘한 미스터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1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한적하고 부유한 저택. 이웃들에게 완벽한 가장이자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남자 존 리스트.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노모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12월 7일 이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대저택에서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 오릅니다. 제일장 사라진 가족과 저택의 불빛. 1971년 11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존 리스트의 19개 방짜리 대저택 브리즈 노래 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가족이 멀리 여행이라도 떠났으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자 마침내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1971년 12월 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택의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섬뜩한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거실에 나란히 놓인 침낭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존 리스트의 아내 헬렌, 딸 패트리샤, 아들 존 주니어와 프레데릭이 마치 잠을 자는 듯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던 경찰은 3층 다락방에서 리스트의 노모 엘마의 시신마저 발견합니다. 일가족 5명이 모두 살해된 참혹한 현장.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단 한 사람, 가장인 존 리스트의 흔적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2장 18년간의 증발, 완전 범죄의 꿈. 경찰은 즉시 존 리스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현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목사에게 남긴 5장짜리 편지가 발견되었죠. 편지에는 자신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으며 가족들이 신앙을 잃고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 곁으로 보내주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어놓아 마치 가족이 휴가를 떠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신문과 우유 배달을 끊고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에도 가족이 아파서 한동안 집을 비운다는 연락까지 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 리스트는 마치 땅으로 꺼지기라도 한 듯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FBI까지 동원된 수사망에도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사건은 1년, 5년, 10년 시간 속에 잊혀가며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그는 미국 전역을 뒤흔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것일까? 제3장 TV 속의 얼굴, 18년 만의 추적.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89년,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 공개 수배 프로그램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였습니다. 제작진은 잊혀가던 존 리스트 사건을 재조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18년 전의 사진만으로는 그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바로 그때 제작진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뢰를 합니다. 법의학 조각가 프랭크 벤더였습니다. 단순히 뼈의 구조만으로 나이든 모습을 예측하는 건 부족합니다. 저는 그의 성격, 그의 삶을 분석해야만 했어요. 그는 매우 꼼꼼하고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얼굴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벤더는 존 리스트의 젊은 시절 사진과 그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분석해 18년 후 60대 중반이 되었을 그의 모습을 점토 흉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안경테 스타일 하나까지 예측한 놀라운 결과물이었죠. 1989년 5월 21일 존 리스트의 흉상이 전파를 타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 살던 한 여성이 TV를 보다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든 것입니다. 세상에 저건 내 이웃인 밥 클락이에요. 제4장 심판의 날 드러난 진실. 제보를 받은 FBI가 즉시 출동했고 밥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사 일을 하며 재혼까지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존 리스트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지문은 18년 전 사라졌던 존 리스트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8년간 숨겨졌던 끔찍한 살인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직과 빚더미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가족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딸이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등 가족들이 자신의 독실한 종교적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이 가난과 타락 속에서 고통받느니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뒤틀린 망상에 사로잡혀 신의 이름으로 가족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1990년 존 리스트는 5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 감옥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신의 심판을 대신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TV 프로그램과 법의학 조각가의 집념은 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를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낸다는 망상에 빠졌던 살인마 존 리스트.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미국 강력범죄사상 가장 치밀하고 기이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임스 벌저 사건. 1993년 2월 영국 전역을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흐릿한 쇼핑센터 CCTV에 포착된 흑백 이미지. 작은 아이의 손을 한 소년이 잡고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소년이 나란히 걷고 있다. 언뜻 보면 형이 동생을 챙기는 평범한 모습. 하지만 이 사진은 영국 사회가 믿었던 순수함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비극의 예고편이었다. 사진 속 작은 아이 2살배기 제임스 벌저는 이 길을 따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일부 10초 세계가 무너지다. 그날 데니스 벌저의 세상은 단 10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리버풀 부틀의 쇼핑센터,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잠시 아들 제임스의 손을 놓았다. 계산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아이가 사라졌다. 제임스, 제임스. 엄마의 절규는 소음 속에 묻혔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아이는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조차 없었다.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제임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거리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모두 흉악한 아동 유괴범의 소행일 것이라 짐작하며 불안에 떨었다. 마침내 유일한 단서인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경찰은 영상 속에서 제임스를 데리고 나가는 2명의 10대 소년을 발견하고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영국 사회는 분노했다. 어떻게 10대들이 저런 짓을? 그러나 진짜 진실은 그 누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부 목격자들의 기억, 외면당한 비명. 영상 공개 후 퍼즐 조각처럼 목격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오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임스와 2 소년을 봤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이마엔 상처가 있었고요. 소년들에게 물어보니 자기 동생인데 길을 잃어서 경찰서에 데려다주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한 아이가 작은 아이를 발로 걷어차는 걸 봤지만 그저 형제간의 거친 장난이겠거니 했어요. 소년들은 4km가 넘는 거리를 제임스를 끌고 다니며 어른들의 감시망을 태연하게 빠져나갔다. 울고 보채는 제임스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조롱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수십 번의 구조 요청 신호가 있었지만 세상은 그 비명을 외면했다. 아이의 얼굴을 한 악마의 연기에 모두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 모든 희망이 잿더미가 되었다. 제임스는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철길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살배기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영국은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괴물을 찾아내 찢어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삼부 괴물의 가면이 벗겨지다. 그 아이들, 제가 아는 아이들 같아요. 운명적인 제보 전화 한 통. 경찰은 제보자가 지목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흉악범이 아니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로버트 톰슨과 존 베너블스. 수사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에 적힌 그들의 나이는 만 10세. 영국을 공포에 떨게 한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영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 분노의 방향은 길을 잃었다. 이 아이들을 악마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불우한 환경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봐야 하는가? 경찰 조사실에서 2 소년이 털어놓은 범행의 전말은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잔혹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훔쳐서 괴롭히자는 목적으로 쇼핑센터를 배회했다. 그들은 철길에서 제임스에게 페인트를 붓고 돌과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모든 행위는 치밀했고 죄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순수한 악의 전시회였다. 사부 끝나지 않은 악몽. 재판은 세기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두 소녀는 영국 최연소 살인범으로 기록되었고 법정은 그들의 잔혹성에 경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년의 복역 후 두 사람은 18살이 되던 2001년에 가석방되었다. 정부는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신분과 삶을 제공했고 이들의 정체는 평생 익명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악마는 과연 교화되었을까? 존 베너블스는 세상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출소 후에도 아동 학대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이름은 영국 사회에 교화될 수 없는 악의 상징으로 남았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에 맞서 지금도 그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벌저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안락한 믿음, 즉 아이는 순수하다는 명제를 뿌리부터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다.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악의 깊이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그 악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흐릿한 CCTV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비극.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던 아이의 얼굴을 한 두 악마는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 곁의 순수함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몬스터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 희대의 살인마와 불행한 피해자의 경계에 서 있던 여인 아일린 워노스 사건의 기록입니다. 아일린 캐롤 워노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 아버지는 아동 성범죄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수감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아일린과 오빠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맡아준 것은 외조부모였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그녀를 냉대하며 없는 사람 취급했죠. 집안의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법부터 깨우쳐야 했습니다. 결국 10대 중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인 거리로 내몰린 아일린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파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거대하고 잔혹한 포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보호받지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남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89년 11월 플로리다의 한적한 숲속에서 51세 남성 리처드 멜러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1년간 플로리다의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불길한 서막이었습니다. 리처드 멜러리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플로리다의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는 주인을 잃고 버려진 차들이 발견되었고 그 근처 숲속에선 어김없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남성들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업, 나이, 인종은 모두 달랐지만 범행 수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남성들을 사냥하고 사라지는 살인마. 언론은 이 정체불명의 범인을 고속도로의 유령 살인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의 운전자들은 언제 자신의 차 창문을 두드릴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밤낮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범인 한 명에게
인질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지만 범인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남기지 않아 수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당포에서 희생자의 물건이 거래된 기록이 발견되고 경찰은 그곳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마침내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문의 주인은 바로 절도와 폭행 등 여러 전과 기록을 가진 여성 아일린 워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아일린의 삶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모든 것을 공유했던 연인 타이리아 무어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타이리아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하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오랜 설득 끝에 타이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고 아일린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마지막 호소이자 경찰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애절한 목소리에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아일린의 심리적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1년 1월 아일린 워노스는 한 바이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다가온 경찰에게 허무하게 체포됩니다. 플로리다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평범한 체구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에 선 아일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이 7명의 남성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돈을 노린 강도살인이 아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리처드 멜러리가 과거 성폭행 미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재판의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지키려던 피해자였을까요? 언론과 대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6명의 희생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성범죄의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법정에서 아일린은 때로는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판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일관성 없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그녀의 모습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범죄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일린 워노스는 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약물 주사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 몬스터는 바로 그녀가 던진 복잡한 질문에 주목합니다. 만약 그녀에게 평범한 유년 시절이 주어졌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녀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과연 그녀의 삶은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아쇠를 당기기로 선택한 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환경의 탓으로, 또 어디부터를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아일린 워노스 사건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오후 수족관에서 거대한 상어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상어가 갑자기 사람의 팔을 토해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1930년대 호주 시드니를 충격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상천외한 미제 살인 사건, 샤크 암 사건입니다. 바닷속 상어의 뱃속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이야기는 어떤 범죄 스릴러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진실과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과연 상어는 어떻게 인간의 팔을 삼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팔의 주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35년 4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호주 시드니의 쿠지 해변. 이곳에 새로 문을 연 쿠지 해양수족관은 연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수족관의 자랑거리는 최근에 포획된 몸길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거대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이 상어는 수족관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거부하고 수조 안에서 무기력하게 맴돌기만 했죠. 그리고 운명의 4월 25일 상어는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위액과 함께 무언가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라 생각했던 직원들과 관람객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어가 토해낸 끔찍한 토사물 속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팔 하나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즉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팔의 상태를 보고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팔은 상어의 이빨에 뜯긴 흔적 없이 마치 예리한 도구로 깔끔하게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했고 상어는 그중 팔 부분만을 우연히 삼켰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시드니를 뒤흔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팔의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팔뚝에는 아주 독특한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복서가 주먹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의 문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신과 채취한 지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신원 조회에 나섰고 마침내 팔의 주인이 실종 상태였던 전직 복서 출신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스미스는 은퇴 후 암흑가의 자잘한 범죄에 연루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망은 스미스의 주변 인물로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스미스는 실종 직전까지 시드니에서 호텔과 보트 건조 사업을 하던 부유한 사업가 레지널드 홈즈 밑에서 운전사 겸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고용 관계였지만 홈즈 역시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사업 뒤에서 밀수와 사기 등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시드니 범죄 세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단순 살해된 것이 아니라 홈즈와 얽힌 어두운 범죄 조직의 내부 다툼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스미스는 살해되기 직전 자신의 고용주인 홈즈 그리고 또 다른 전직 복서 패트릭 브래디와 함께 거액의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스미스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패트릭 브래디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브래디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복서 출신의 범죄자로 평소에도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브래디가 보험 사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스미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바다에 유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그를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열쇠를 쥔 인물은 바로 레지널드 홈즈였습니다. 홈즈는 범죄 계획의 중심에 있었기에 브래디의 살인 행각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을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홈즈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브래디가 스미스를 죽였다고 시인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욱 기괴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홈즈가 증언을 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뒤인 1935년 6월 12일 새벽, 그는 자신의 보트 위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드니 앞바다를 표류하던 보트 위에서 벌어진 이 의문의 죽음은 사건을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홈즈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죄 조직에게 입막음 당했거나 증언을 결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당했다고 추정했지만 이 또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 패트릭 브래디는 홈즈의 증언이 사라지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평생 샤크암 사건의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왜 제임스 스미스를 살해했는가? 패트릭 브래디가 정말 범인이었을까? 레지널드 홈즈를 죽인 것은 또 누구인가? 상어의 뱃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팔 하나는 시드니의 어두운 갱스터 세계를 수면 위로 드러냈지만 사건의 최종적인 진실은 홈즈의 죽음과 함께 다시 바닷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샤크암 사건은 그렇게 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괴이한 미제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16년 7월 11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의 한 공사 중인 호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했고 복부에 파열상을 입어 폐혈증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그는 캐나다 국적의 31세 남성 블레어 아담스였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폭행치사 사건처럼 보이지만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블레어 아담스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에 살고 있던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과거 알코올 중독을 겪었지만 사건 당시 2년간 금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7월 초 그는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으며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조차 잠그지 않고 떠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인 여자친구에게는 최근 독일에서 돌아온 동료들에게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아담스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은행에서 $6,000가 넘는 현금과 함께 안전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금괴, 백금, 코인, 보석 등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이 모든 소지품을 검은색 파우치에 담은 채 그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담스는 캐나다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리를 타고 시애틀로 가려 했으나 국경수 비대원들은 그가 소지한 거액의 현금과 손과 다리에 난 긁힌 상처들을 수상하게 여겨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국경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워싱턴주 블레인 지역으로 걸어서 국경을 넘으려다 다시 저지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자동차 절도범으로 의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아담스는 차를 렌트해 토론토로 향하는 기이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7월 10일 갑자기 워싱턴 DC행 비행기표를 끊었고 워싱턴에 도착한 후 다시 렌터카를 빌려 무려 8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테네시주 녹스빌로 향했습니다. 그는 녹스빌에 아는 사람이나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녹스빌에 도착한 아담스는 가장 먼저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는 렌터카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차를 운전하지 못했고 주유소 직원은 그가 다른 렌터카에서 쓰던 닛산 열쇠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견인차를 불러 호텔로 향했고 그날 저녁 7시 37분경
호텔 CCTV에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는 호텔에 방을 예약했지만 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열쇠만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 중인 호텔 주차장에서 아담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흩어진 현금과 귀중품 시신 주변에는 캐나다, 미국, 독일 화폐가 섞여 있었고 총 4,000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함께 금괴, 보석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가 살해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스는 반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바지는 뒤집힌 채로 벗겨져 있었고 신발과 양말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신발은 머리 밑에 마치 베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폭행 흔적과 유일한 단서 부검 결과 아담스는 쇠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둔기에 맞아 머리와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복부 파열로 인한 폐혈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서는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사건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블레어 아담스 살인 사건은 20년이 넘도록 미제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가설과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정신병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공포와 비정상적인 도주 행각이 정신병적 발작으로 인한 것이며 길거리에서 충돌한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가설, 동성애자 폭력 범죄설. 아담스의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녹스빌의 해당 지역이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장소로 알려진 점을 들어 성적 행위 도중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가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 범죄 조직 관련설. 아담스가 과거 약물 거래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그가 범죄 조직의 돈을 가로채 도주했다, 보복 살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에 돈이 흩어져 있던 것은 경고의 의미이거나 범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고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FBI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블레어 아담스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으며 왜 하필 녹스빌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20세기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블랙 달리아 사건입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둡고 끔찍한 진실. 한 여배우 지망생의 꿈을 잔인하게 짓밟은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던 1947년의 로스앤젤레스. 하지만 그 빛나는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리머트 파크 인근의 한적한 공터. 베티 버싱어라는 이름의 주부는 3살배기 딸의 유모차를 끌며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기이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허리가 두 동강 난 채 버려진 백화점 마네킹 같았죠. 그녀는 무심코 그 옆을 지나치려다 너무나 사실적인 그 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베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창백한 피부와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모습. 그녀는 그것이 사람의 시신임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근처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라는 단어로는 그 참상을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시신은 허리를 중심으로 마치 외과 수술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몸의 모든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 시신 전체가 유령처럼 새하얗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의 내장 일부를 드러내고 몸 안을 깨끗하게 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흔적이 선명했고 허벅지에서는 살점이 도려내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신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를 벌려 마치 끔찍한 예술 작품처럼 의도적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희생자의 입은 양쪽 귀밑까지 예리하게 찢겨 영원히 웃고 있는 듯한 기괴한 모습, 일명 글래스고 스마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대중에게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이자 LA 전체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한 인간을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지문 채취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트, 당시 22세였습니다. 대공황 시절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상처를 안고 자란 그녀는 천식 때문에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영화 배우의 꿈을 안고 할리우드로 향했죠. 그녀는 유난히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색 옷을 선호했고 매혹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블랙 달리아. 이 별명은 당시 개봉했던 인기 누아르 영화 블루 달리아에서 따온 것으로 그녀가 살해된 후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면서 사건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려낸 그녀의 모습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밤의 여왕,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는 불란한 판무파탈로 묘사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그녀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파헤쳤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나 계산원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고 잠잘 곳이 없어 지인들의 집이나 값싼 호텔을 전전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22살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1947년 1월 9일 샌디에이고에서 만난 유부남 세일즈맨 로버트 레드 멜리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멜리는 그녀를 시내의 빌트모어 호텔 로비에 내려주었고 그곳에서 언니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미싱위크, 그 일주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블랙 달리아 사건은 LA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그야말로 광란 상태에 빠졌죠. 특히 거대 언론사 허스트 코퍼레이션 소속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은 경찰 행세를 하며 희생자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딸의 죽음을 알리고 독점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그녀를 시카고에서 LA로 데려오는 비윤리적인 취재 경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관기는 수사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마치 전염병처럼 자신이 범인이라는 거짓 자백이 쏟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블랙 달리아를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단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LA 경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지만 수많은 거짓 제보와
자백의 홍수 속에서 진짜 단서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범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림자 속에서였죠. 시신이 발견된 지 약 일주일 후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 신문사 앞으로 기묘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 그녀가 나온 사진들, 그리고 주소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진범임을 증명하듯 그녀의 소지품을 보낸 것입니다. 소지품들은 지문을 없애기 위해 휘발유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글자들을 조합한 편지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 달리아의 소지품을 보낸다. 편지는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마음을 바꾸면 경찰에 자수하겠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블랙 달리아 어벤져 로부터 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둠 속에서 수사팀과 언론, 그리고 LA 시민 전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FBI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끝내 미궁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몇몇 유력한 용의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외과 의사였던 조지 호델 박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의 아들이자 전직 LA 경찰 형사였던 스티브 호델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엘리자베스 쇼트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필적이 범인의 편지 필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가 시신을 절단할 수 있는 외과적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아버지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1949년 경찰은 조지 호델을 다른 성추문 사건으로 수사하며 그의 집을 도청했는데 녹음 파일에는 내가 블랙 달리아를 죽였다고 해도 그들은 이제 증명할 수 없어. 내 비서는 이미 죽었으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증거를 묵살했고 그는 유유히 해외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월터 베일리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고 그의 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일리는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이 폭력적인 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레슬리 딜런이라는 벨보이였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힘든 정보들을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었고 한 정신과 의사에게 접근해 범죄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며 협조를 구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로 올가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쇼트의 꿈과 삶을 짓밟은 진범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이 만들어낸 가장 길고 어두운 그림자, 블랙 달리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흥미로운 미해결 살인 사건 중 하나인 리지 보든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892년 8월 4일 매사추세츠주 폴 리버의 한 부유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15분경 32세의 딸 리지 보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비명에 달려온 이웃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리지의 아버지 앤드루 보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끼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리지의 새어머니 애비 보든의 시신도 2층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애비 역시 도끼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에는 리지와 하녀 브리짓 설리번 그리고 사망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앤드루 보든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매우 인색하고 엄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리지가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다는 정황을 토대로 그녀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과 대중 모두 리지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진 증거들.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리지는 계속해서 알리바이를 바꾸는 등 모순된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젖은 옷을 불에 태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죠. 그녀는 오래된 옷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로 간주되었습니다. 불화 관계. 리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앤드루 보든은 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 애비와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웠죠. 이는 범행 동기로 충분했습니다. 현장 상황. 사건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인 하녀 브리짓 설리번은 앤드루가 살해당할 당시 집 밖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애비가 살해당했을 때 브리짓은 1층에 있었고 리지는 헛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고 리지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리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893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리지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앤드루 보든이 살해당했을 때 리지는 헛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당시의 더운 날씨에 리지가 헛간에 머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리지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 배심원단은 리지처럼 부유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부족. 사건 현장에서 리지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지문, 혈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앤드루의 시신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하는 혈흔이 리지의 옷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리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고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리지 보든은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아 평생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조용히 살다 1927년에 사망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지 보든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리지의 무죄가 확정된 후 일각에서는 하녀 브리짓 설리번이 공범이거나 진범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리지는 죽는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고 결국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리지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잔혹한 범행을 숨긴 영리한 살인자였을까요? 이 사건은 수많은 책,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리지 보든은 도끼로 아버지에게 40번, 어머니에게 41번이라는 섬뜩한 동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건을 다룬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리지 보든의 살인사건과 2015년의 드라마 리지 보든 연대기는 리지 보든의 시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또한 2018년 개봉한 영화 리지는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클로에 세비니가 출연하여 리지와 하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노스웨스트 305편 공중 납치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저녁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은 시애틀을 향해 이륙했고 승객들은 곧 도착할 여행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 미스터리한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뗀 쿠퍼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댄 쿠퍼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305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무원 플로렌스 셰프너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셰프너는 처음엔 그저 비행을 즐기려는 남성의 시시한 추파라고 생각했지만 쪽지 안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쪽지에는 승무원, 당신 옆에 폭탄이 있다. 곧 시트에 앉아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셰프너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자 쿠퍼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붉은색 막대기와 전선 다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폭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0만 달러의 현금, 낙하산 4개. 승무원은 즉시 이 사실을 조종실에 알렸고 기장은 지상 관제탑에 쿠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의 사장은 경찰 및 FBI와 논의 끝에 쿠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는 시애틀 마이너스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쿠퍼는 비행기 연료를 보충하고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을 때까지 모든 승객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20만 달러의 현금과 낙하산이 준비되자 쿠퍼는 승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우 침착했고 승무원들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인질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쿠퍼는 연료가 다시 채워진 비행기에 승무원 4명만 남기고 조종사에게 멕시코시티로 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의외의 요구를 합니다. 비행기는 해발 1만 피트 이하로 저공 비행하고 속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행 조건은 일반적인 여객기 운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비행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종사는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척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랐고 쿠퍼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중 쿠퍼는 승무원들에게 조종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뒤편으로 가 후방 출입문을 열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시간은 1971년 11월 24일 밤 8시 13분경이었습니다. 그의 점프 이후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경찰과 FBI는 그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이 동원되어 쿠퍼가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비행기 좌석에 버려진 넥타이와 낙하산 2개뿐이었습니다. FBI는 그의 본명이 된 쿠퍼가 아닐 것이라 판단했고 당시 언론이 그를 DB 쿠퍼라고 잘못 보도한 이후 그 이름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해결 범죄 사건이 되었고 쿠퍼는 전설적인 범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FBI는 40여 년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만 건의 제보를 조사하고 수많은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0년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증거물이 발견됩니다. 쿠퍼가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한 소년이 강가에서 2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돈은 쿠퍼가 훔친 현금의 일부였으며 일련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그 많은 돈 중에서 겨우 5,800달러만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폐는 쿠퍼가 점프한 지 9년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남아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FBI는 2016년 결국 이 사건의 정식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D.B. 쿠퍼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D.B. 쿠퍼는 누구인가? 그는 과연 점프의 성공에 살아남았는가? 그는 왜 단돈 20만 달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가?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과 가설을 낳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납치라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사라진 D.B. 쿠퍼. 과연 우리는 그의 정체를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